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어갔고요. 초반에 한방 레이저 의학회에서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레이저 치료의 저변 확대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의 이제 한의 임상의 사용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앞서 이제 락법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락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서현식 교수님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것을 수행했던 연구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그림 감상하시고 넘어가겠는데요. 2010년 12월에 한방 레이저 의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 목적은 이제 한국의 이제 임상계에서 레이저 침을 비롯해서 레이저 치료와 광선 요법을 폭넓게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유명한 레이저 치료계 연자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주최했었는데요. 장인수 교수님 강연에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만성 목 통증에 레이저 침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발표하신 분을 첫 연자로 모셨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이제 고출력 광선 치료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텐시드 펄스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제모나 기미, 잡티 제거에 사용할 수 있는 파장 선택적 이제 광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셋째 해에는 레이저 치료의 베이직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레이저 치료의 세포와 티슈에서의 이펙트의 기전을 밝히신 공로가 큰 두 분의 연구자를 이제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경 퇴행성 질환, 뉴럴셀과 뉴럴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관련해서 레이저의 이펙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연자였던 마이클 햄블린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2009년에 모든 레이저 치료가 어떻게 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에 관여하는지를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의 세포 기전을 밝히신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빈 아라니 박사님을 모셨었는데 지금 펌메드에서 레이저 치료를 검색해 보시면 오늘 여러 번 말씀 들으셨던 PBM,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텀이 엔트리 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빈 아라니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2016년도부터 PBM이 펌메드 메쉬 텀으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 이제 통증과 피부 질환을 케어하기 위한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때부터 쭉 이어져 온 주제인 것이 맞고요.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를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O2 레이저는 본질적으로는 서지컬 레이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디포커싱 모드라든가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라피틱 레이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치료용으로 그리고 수술용 레이저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토 너멀 이펙트를 이용해서 슈퍼피셜한 조직에 있는 이물을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던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레이저 장비를 잠깐 보시면 펜 타입의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광열 효과를 이용해서 조직을 제거하는 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디포커스 핸드피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뜸이나 레이저 침 치료를 넓은 범위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O2 레이저는 최초에 개발된 용도로는 마이크로 더멀 트리트먼트 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CO2 레이저가 갖고 있는 세포 파괴 효과, 조직 파괴 효과를 이용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점이 피부의 구획에 뚫려 있는 것들을 보실 건데요. 요것이 프랙셔널 모드라고 하는 강력한 CO2 레이저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피부의 일정 범위에 퍼뜨려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방법을 과거에 매화침 요법 혹은 다중침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 왔고요.
레이저 침은 금속 침을 이용하던 것들을 레이저 광선으로 대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의 기전이 고출력 CO2 레이저 치료 기법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레이저를 프랙셔널 모드로 해서 넓은 범위에 다중 자극을 하는 방법의 실례를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술자가 프랙셔널 모드 프로브를 이용해서 환자의 발목의 혈자리 부분에 레이저 치료를 가하는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일정 부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CO2 레이저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술기에 있어서는 다른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가이드빔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일정한 치료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 당시에는 지금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술자와 환자 모두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포커스 모드나 프랙셔널 모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인체의 넓은 범위에 한 포인트를 벗어난 넓은 범위에 다중 자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것으로 경열 자극 효과와 CO2 레이저가 가진 열 자극 효과를 동시에 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존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서 확보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CO2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는 중국에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상해의 선원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백혈구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혈해와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에 매우 강한 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백혈구 감소 증상이 감소되는, 백혈구가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는 보고가 최초의 보고가 되겠고요. 이후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주로 골반 내 염증이라든가 탈모,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침술 마취 영역에서도 CO2 레이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CO2 레이저가 인체의 표피 부분에 작용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통에 사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 실험 연구도 여러 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돼지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이제 설사질환, 돼지정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질환에 돼지의 혈자리에 CO2 레이저를 사용했던 예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주로 마취 효과라든가 아니면 진통 효과 목적으로 사용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는 동물에 있어서 위장관 폐색 질환에 레이저를 조사했던 예가 되겠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 얘기했던 교소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는 이제 주로 돼지의 항문 주변에 있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중에 다양하게 사용하는 레이저가 탄산가스 레이저와 야그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레이저는 비슷하게 인체 조직을 가열해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CO2 레이저가 조금 더 열을 내는 작용이 강하고요. 야그 레이저는 조금 더 조직을 파괴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시카와라는 연구자는 두 가지 레이저를 동일한 생체 조직에 가해서 열이 퍼져나가는 양상, 열이 전달되는 양상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를 통해서 분만 후에, 출산 후에 발생하는 오로 증상에 레이저를 사용했던 동물 연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CO2 레이저를 주로
뜸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연구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면역 반응에 사용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가 임상시험에 해당되겠는데, 두 건의 RCT 연구에서 사람의 무릎 골관절염, 무릎 통증, 퇴행성 무릎 통증 질환에 CO2 레이저를 무릎 주변 혈자리의 뜸 효과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주 동안의 CO2 레이저 뜸 자극을 이용해서 유의하게 무릎의 통증과 기능 척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은 구내염에 대한 보고입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CO2 레이저를 이미 치근관 치료, 치아의 루트 치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균의 제거, 조직의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디포커스 모드를 이용해서 치근 주위에 조사했을 적에 치아의 통증을 줄여주는 한편 구내에 생긴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최초의 사용례는 1980년대에 임상사용례라든가 아니면 기기가 도입됐던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최초 도입된 CO2 레이저는 86년, 95년, 99년을 거치면서 침 치료 목적으로 CO2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경혈에 대해서 자극이 되었던 케이스 레포트는 90년대에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탄산가스 레이저를 임상에서 사용한 예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CO2 레이저 중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970년도에 중국에서 최초로 CO2 레이저를 경혈 자극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주로 레이저 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고요. 레이저 뜸 치료 용도 중에서도 슈퍼피셜한 열 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천부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프랙셔널 모드가 90년대에 개발이 되면서 넓은 범위의 매화침 치료, 멀티플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기법이 확보가 되었고, 이걸 이용해서 넓은 범위의 온열 치료, 넓은 범위의 혈자리 자극 치료 용도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매화침 용도나 디포커스 모드로 사용할 때 CO2 레이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O2 레이저의 조직 파괴 효과, 그리고 PBM 이펙트,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CO2 레이저는 강하게 사용하면 조직 파괴 용도로, 약하게 사용하면 조직 자극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CO2 레이저를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영역, 침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계신 논문은 올해 발간된 논문인데요. CO2 레이저를 침구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